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의사, CEO, 교수와 같은 상위층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분노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部署指导各地商务主管部门做好节日市场的监测分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죠. 상하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부심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의 의료기술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구한 역사,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뛰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이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 나라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분야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가 승인한 치료법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치료할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병원장에게 호출되어 경고를 받았죠. 같은 병원의 김 교수는 정부가 금지한 약물 치료법을 썼다가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을 정도였어요. 결국 돈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가더군요. 못 사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이 죽거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국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은 아예 외국인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작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선배 의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한국은 의사들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대.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의료기술이 있다고.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의학 강국인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 말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죠.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표했대. 삼성서울병원이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더라.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탑10에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 의학도 있는데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 우리 중국 의학을 베낀 거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나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죠. 거기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정부가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준대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대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저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웃으려고 펼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읽게 되더군요. 그들의 연구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환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죠.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아 돌아왔더군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 규제만 없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부 규제가 쏟아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저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려다 제재당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치료법을 그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기술만을 자랑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저희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해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자부심일 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의료 연수차 오셨다고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 어차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병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진료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였습니다. 견학 중에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 의사가 답했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AI 기반의 환자 분류 시스템, 실시간 응급실 대시보드, 의료진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특히 중증 환자가 왔을 때의 대처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최신 장비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 형광 내시경,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견학을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이야.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지나다 본 AI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외국인 의사일 뿐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방식, 최첨단 의료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이곳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내 경력이면 당연히 합격이겠지. 상하이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 성공률도 최상위권이야.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의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진료 환자 수 1만 2,450명, 수술집도 건수 520건, 논문 실적 15편.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정리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이런 실적들을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한 환자당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 효율성은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난감했어요.
환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환자 개개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빠르게 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 통계는 줄줄 외고 있었죠. 저희 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 진료 파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 말고 실제 환자분과의 교감이나 소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치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고 간호사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월간 진료 실적만 채우면 되었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력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선생님의 의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루 최소 진료 환자 수를 채우고 정해진 치료법을 적용하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면접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인 의사였는지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늘 면접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 건수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게 능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 실적과 수술 건수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숫자들이 이제는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 이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진료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소통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치료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늘 의사와 환자가 대립관계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이 치료법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오직 환자의 건강과 회복만이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 간호사와도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환자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낯설지만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중국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장 선생,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 중이라고 하자 그가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의료 시스템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어요. 결국 선생님도 적응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가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자리의 다른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료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식사 내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5,000년 의학 역사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랑 대화는 많이 하더니 실제 치료 성과는 별로예요. 우리는 하루에 100명도 진료했는데 여기선 30명도 못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배우려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비록 중국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아닌 진정한 치료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중국인 의사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꿈꾸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진료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로 한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전원된 케이스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감염 징후도 보였어요. 이전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전 수술 기록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지만 저는 모든 실력을 동원했습니다. 복강 내 감염이 심각했고 장유착도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살고 싶다는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간 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염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수치가 떨어질 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감염 수치도 떨어졌어요.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고 활력 징후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 걸음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중국에서는 수많은 수술을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수술 건수와 성공률에만 집착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 중심 치료를 통한 수술 후 회복률 향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한 연구였죠. 컨퍼런스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죠. 장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시각, 환자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치료법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제 의료 철학이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얕보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사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확신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료 문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연락해 옵니다. 한국은 어떠냐?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 They will be annihilated by this great momentum that the world.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승객이 선로로 떠밀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을 다녀온 뉴욕 교통국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뉴욕이 도입하기로 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일하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뉴욕 교통국 부국장으로 있죠. 저는 항상 저희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죠. 바로 제 아들 루카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루카스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만큼이나 혼잡한 저녁 러시아워. 플랫폼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 승객들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가 균형을 잃으면서 루카스를 선로로 세게 밀쳐버렸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루카스는 그대로 선로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루카스를 재빨리 붙잡아 주었지만 단 2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루카스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지하철 타기 싫어. 루카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죠.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루카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일하는 뉴욕 교통국의 시스템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루카스를 재운 뒤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눈이 커졌어요. 10년간 단 한 건의 추락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통계.
100%에 가까운 스크린도어 설치율, 1분 이내 사고 대응 시간. 처음에는 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지하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논문, 기술 보고서, 안전관리 매뉴얼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제 노트북 화면은 자료들로 가득 찼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고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우리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사고 대응 매뉴얼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고 각 상황별 대처 방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반면에 저희 나라는 세계 1위. 나라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질 만큼 노후된 지하철과 무신경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라지만 오히려 저희가 배울 것이 훨씬 많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밤새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게 들었거든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 파일에는 이제 한국 지하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정, 실제 운영 사례, 사고 예방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과 분석까지. 이 자료들을 보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통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원래 안전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일상적인 보고로 끝날 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크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지하철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화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수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500건이 넘는 선로 추락사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 수. 차가운 숫자들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시죠. 그들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그 결과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죠. 한국이요? 뉴욕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거짓 결과의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윌슨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처럼 100년 된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구조부터 다르니까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로버츠 차장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또 아시아 얘기군요. 그곳은 우리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요. 저희 같은 큰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이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이토록 폐쇄적이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루카스의 떨리는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죠. 회의는 결국 냉랭한 분위기로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냉랭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시선이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 중 하나,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최첨단 안전 시스템과 완벽한 운영 체계를 갖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직접 가봐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며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죠. 다음 날 아침, 피셔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행 출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피셔 국장은 펜을 내려놓고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당신도 어제 회의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한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거기 가서 뭘 보겠다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피셔 국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았어요. 출장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승인은 받았지만 교통국 전체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바보 같은 짓을 보라니. 시간과 예산 낭비하는 걸 보면 답답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서울 메트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루카스가 퇴원하던 날 제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올 거야.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꼭 가야 해. 루카스의 눈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응, 꼭 가야 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게. 약속할게.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JFK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이번 출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뉴욕 지하철의 변화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뉴욕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 제 가방 안에는 루카스가 그려준 그림이 들어있었죠. 엄마, 안전한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이 약속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설렜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철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항철도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낡은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깨끗한 조명,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매끈한 유리벽을 따라 늘어선 스크린 도어는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한 안내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장과 기둥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관제실에서는 24시간 내내 이 영상들을 감시한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역무실의 모니터에서는 플랫폼 전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보여주기식일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항철도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뉴욕에서 흔히 보던 서두르는 모습이나 밀치는 사람들이 없었죠. 차내 환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한 좌석, 선명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 있게 달리는 열차. 휴대폰을 보며 통화하는 승객들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고정관념이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울역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플랫폼마다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분이 길을 헤매실 때였어요. 즉시 안내 요원이 다가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게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스크린 도어의 구조, 안내 시스템의 배치, 안전 요원들의 움직임까지. 뉴욕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역을 지날 때마다 뉴욕과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승객들이 선로를 뚫어져라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취객이 비틀거리며 걸어도 선로에 추락할 위험이 없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진정한 안전 시스템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루카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뉴욕의 모든 시민들도 이런 안전한 지하철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를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윤석 CTO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답변해 주었죠. 먼저 관제센터부터 둘러보시죠. 김윤석 CTO의 안내를 따라 지하철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서울 전역의 지하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AI 감지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감지해서 알려주죠. 취객이 비틀거리는 것도, 누군가 선로에 접근하는 것도 모두 파악됩니다. 제 눈앞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시스템이 즉시 이를 감지했고, 불과 30초 만에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죠. 놀라우신가요? 김 CTO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3D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특별 관제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3D로 구현된 역사 내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 CTO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정 구간이 혼잡해지면 열차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출구별 혼잡도도 분석해서 승객들에게 덜 붐비는 출구를 안내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욕의 러시아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열차 제동, 역사 내 안내 방송, 구조팀 출동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죠.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이었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주변 열차들이 자동으로 감속했고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으며 대피 경로가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군요. 제가 감탄했더니 김 CTO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 뒤에는 숙련된 인력들이 있어요. AI는 보조 수단일 뿐,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 CTO는 제게 지하철역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영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 CTO가 말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후에는 실제 역사들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영무원들의 움직임, 승객들의 동선, 시스템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여기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뉴욕에 도입하려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김윤석 CTO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영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화면은 플랫폼의 다른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김 CTO가 설명을 시작했죠.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 하나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경고음이 울렸어요. 순간 영무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4번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선로로 떨어진 것이었죠.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 CTO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통제되고 있었어요. 사고 발생 후 단 30초 만에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모든 열차가 자동으로 긴급 정지했다고 합니다. AI 시스템이 승객의 추락을 즉시 감지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가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분도 되지 않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미리 배치된 구조 인력들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죠.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 CTO가 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그 사이에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도 있죠.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김 CTO는 상황실로 돌아가 사고 대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고를 감지했는지, 각 부서가 어떻게 연계되어 대응했는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김 CTO가 설명했죠. 첫째, AI 기술을 통한 즉각적인 사고 감지. 둘째, 자동화된 초기 대응 시스템. 셋째, 잘 훈련된 현장 인력이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 속도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수동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시간 낭비가 너무나 컸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김 CTO가 답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루카스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뉴욕 지하철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아들은 그런 공포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뉴욕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직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화를 미뤄왔어요. 100년 된 시스템이라는 핑계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뉴욕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본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그 사고 대응 장면은 가장 먼저 자세히 기록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비교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단계적 도입 방안도 꼼꼼히 준비했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교통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달리 보였어요.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 끊임없이 울리는 각종 경보음, 불안하게 서 있는 승객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교통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나눠드리며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의 시스템 사진들이 하나씩 떴어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보고서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 실시간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고 현장의 기록까지. 특히 사고 대응 시간에 대해 설명할 때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30초 만에 열차 정지, 1분 안에 구조대 도착이라고요? 톰슨 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셔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레이첼, 당신도 알잖아요. 뉴욕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였어요.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제 아들이 겪은 사고를 아시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놀랍게도 윌슨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말이 일리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피터슨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계적으로라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역부터라도.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차장은 구체적인 예산 검토를 제안했고, 존슨 부장은 시범 사업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피셔 국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제안한 야간 공사 방안입니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통국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역사 5곳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맨해튼의 가장 혼잡한 역사들이 우선 선정됐죠.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 타임스퀘어역, 펜실베이니아역, 유니온 스퀘어역, 그리고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 역이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00년 된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윤석 CTO의 말에 피셔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야간 공사로 진행하면 24시간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된 날, 저는 현장을 지켜봤어요. 한밤중에 시작된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빠르게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42번 가역에서는 설치 첫 주 만에 3건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뉴욕다워졌네요. 한 시민이 말했죠. 왜 진작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우리 구역 역사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도 AI 시스템이 필요해요. 뉴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5개 역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피셔 국장도 이제는 다음 단계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해냈네요. 피셔 국장이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카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가볼까 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루카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닌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루카스와 함께 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보며 루카스가 말했죠. 엄마가 이거 만드는 거 도와줬다며. 멋있어요. 플랫폼에 서서 루카스를 배웅하는 동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으로의 출장, 끝없는 회의와 설득,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변화까지. 열차가 도착하고 루카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는 창가에 서서 제게 손을 흔들었고 그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단계 계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김윤석 CTO가 보내온 격려 메일도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한국.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을 아낌없이 나눠준 한국.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는 날이 오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뢰하던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가 사기라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거짓을 밝혀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릭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국제 경제와 기술 분야의 스캔들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최근 제 눈을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AI 기술, 미국을 추월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중국의 딥시크 연구소가 개발했다는 AI 모델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소속된 언론사의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릭, 자네가 중국으로 가야겠네. 이 AI 혁명의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해. 마침 딥시크 연구소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더군요. 저를 초청해 그들의 AI 기술을 취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중국의 AI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조차 이제 AI 혁신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국 취재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AI 연구진들이 저의 예비 기사를 보고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거예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시크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검증 없이 과대 홍보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AI 성능 지표는 신뢰하기 어렵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고 성능 평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이대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이런 지적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견제하려는 작은 나라의 시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AI 기술이라면 모를까 K-팝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싶었죠. 게다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작은 나라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며칠 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설렜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취재가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중국이 AI 패권을 잡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변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의심, 중국 측의 화려한 홍보,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분명 평소와는 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딥시크 연구소의 환영 인파였습니다.
현지 언론사 기자들까지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대외 협력 책임자 장 박사가 차 안에서 거침없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AI는 중국이 선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연구소는 연구소라기보다 거대한 캠페인 현장 같았어요. 초대형 LED 스크린, 화려한 조명, 끝없이 이어지는 기술 시연까지.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중국이 AI 강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쇼케이스였습니다. 대형 컨퍼런스룸에서는 연구소장 리우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를 추월했어요. 이제 기술 혁신은 중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발표 내용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연구실을 둘러보시죠. 다른 기자들은 모두 1층에 남겨둔 채 저만 특별히 연구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15층 연구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복도, 썰렁한 사무실. 1층의 화려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도 몇 명 없었고 일부 장비는 전원도 꺼져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친 연구원들의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재빨리 장 박사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화장실에 들른 사이 두 연구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리우 소장님이 또 무리한 발표를 하셨어. 쉿. 조용히 해. 외국 기자가 들을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도 관계자들의 동행도 없이 홀로 방문했죠. 특히 리우 소장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AI 모델이라고 자랑하던 기술이 궁금했습니다. 전날 발표회에서 그들은 이 모델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까지 주장했거든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등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인다는 거였죠. 15층 연구실에서 어제 만났던 왕 연구원이 데이터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발표된 실험 결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실험에서 사용됐다는 10만 건의 테스트 데이터는 실존하지도 않았고 이미지 생성 능력을 검증했다는 국제평가 자체가 없었던 일이었죠.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조작의 흔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능 그래프는 너무나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오류율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어요. 실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제 모습에 왕 연구원의 태도가 급격히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USB에 복사한 후였어요. 제 행동을 본 왕 연구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매주 정부에서 목표 수치가 내려오면 연구원들은 그저 그 수치에 맞춰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발표된 성능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일부 핵심 기술은 아직 개발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구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이었죠. 매달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할 내용을 직접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장 박사가 갑자기 나타나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회피하기 바빴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고
실험 과정을 물으면 보안 문제를 언급했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방금 전 발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같은 실험 결과가 다른 날짜에 반복해서 사용된 것도 찾아냈고, 있을 수 없는 패턴의 데이터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스탠포드의 박도윤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소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증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제 의심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창밖 베이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딥시크 연구소처럼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실상은 텅 빈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기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 후 베이징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보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박도윤 박사로부터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메일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과 IT 기업들의 AI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분석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던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국립대학의 김현우 교수는 분석 결과를 단호하게 밝혔어요. 존슨 씨, 이 데이터는 조작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혁 연구원이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통계적 검증, 다음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과의 비교 분석까지요.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상호 검증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화려한 성과를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나갔죠. 각 연구소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 연구진들의 예비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딥시크의 AI 모델이 실제로는 기초적인 기계학습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발표된 성과의 90% 이상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분석 과정에서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기관이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고 서로의 분석을 검증하며 모든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제가 중국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대형 IT 기업 연구소였어요. 그들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 측정 방식과 한계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연구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다른 기업의 연구진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실제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는 그들의 연구 문화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선전 없이도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주가 지날 무렵 한국 연구진들은 최종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딥시크의 기만을 명백히 증명하는 동시에 현재 AI 기술의 진정한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직접 한국의 연구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실제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았던 그들의 투명한 연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도윤 박사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중국과의 차이점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에겐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베이징의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쇼케이스로 세계를 현혹하려는 중국과 묵묵히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이 극명한 차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중국은 결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박도윤 박사의 긴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 연구소 내부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존재를 연구소 측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프런트의 연락이었어요.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국장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직원이 제 여권을 유난히 오래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사업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에릭, 자네 맞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내 친구인 척 하세요. 여행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체크인을 마쳤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노트북과 가방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인 사업가가 재빨리 자신의 회사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컨설턴트입니다. 급한 회의 자료가 있어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간신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뒤에서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콜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가까스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 직후 그 한국인 사업가는 쪽지 하나를 건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도윤 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베이징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방 속 데이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슨 씨.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시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증 시스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시스템 관리자인 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든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여러 연구진의 교차 검증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팀 전체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AI 성능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데이터든 조작이 있다면 즉시 찾아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불가능한 패턴, 중복된 결과값, 인위적으로 조정된 그래프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놀랍네요. 이런 정교한 검증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당연합니다.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니까요. 화려한 성과보다 정직한 실패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의 책상에는 AI 윤리 준칙이 붙어 있었어요.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조작된 데이터를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구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제안했어요.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의 거짓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AI 연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해요. 일주일간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누군가 식사를 잊으면 다른 연구원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한 명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의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 모든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어요. 왜 실패한 실험까지 기록하나요? 실패야말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니까요.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선 진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말에 연구원들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과대 포장 없이 오직 진정한 혁신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의 연구 문화는 중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된 성과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곳은 진실을 추구하는 공간이죠. AI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직해야 해요. 분석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라는 걸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AI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거짓이 저질러졌는지. 마지막 밤, 연구소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과는 다른 차분하지만 강인한 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양국의 AI 연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도 자료는 준비됐나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와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 때가 됐네요. 다음 날,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성 기사가 아닌 AI 기술의 미래와 연구,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제가 본 그 어떤 연구소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AI 혁신은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준비한 폭로 기사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중국 AI의 허상 딥시크 연구소의 대규모 데이터 조작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였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도 대대적인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중국 AI 기술의 실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중국 AI 기술을 높이 평가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중국 AI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텍사스 주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중국산 AI 제품 사용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곧이어 대만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국 내 모든 기업에 중국 AI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중국 AI 기술의 보안 위험성 검토 및 사용 제한 필요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며 반박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의 철저한 분석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던 중국 AI 기업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구글도 중국 AI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딥시크의 모 회사는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40%가 증발했어요. 다른 중국 AI 기업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죠.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AI 연구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한국의 투명한 연구, 문화와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AI 연구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이 보여준 AI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연구소들은 국제적 협력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신뢰도 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AI 기술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거예요. 반면 중국은 20위권 밖으로 추락했죠. 단 한 편의 기사가 세계 AI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연구할 뿐입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대 포장 없이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한국의 연구진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제 AI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딥시크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줄줄이 신뢰도 추락을 겪었습니다. 중국 AI의 몰락, 한국이 새로운 AI 강자로 떠오르다. 이 극적인 변화는 세계 IT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AI 기술력을 맹신하던 글로벌 기업들과 미디어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윤리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AI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에게 한국 주재 특파원으로 남고 싶다고 요청했죠.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AI 혁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AI 기술들은 놀라웠어요. 중국이 선전했던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윤리적 AI 개발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모든 연구 단계에서 윤리적 검증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계 AI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AI 연구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저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연구 문화와 실질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었죠. 특히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박도윤 박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AI 혁신은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산업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얼마 전 국제 AI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의 연구 방식을 배우려 했죠. 한때 중국의 기술력을 맹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성 있는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운명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천만했던 취재,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제 위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연구소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보여주는 AI 혁신의 새로운 길, 그 여정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한국은 AI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성. 한국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AI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크기가 아닌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제 남은 기자 생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